아주 송정환 박사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송 박사님의 그런 강강, 금 관리에 대해서는 평소 관심 있는 내가 알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금 사재기는 너무 사재기가 될 수는 없고 적절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하면 좋을 줄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 박사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그대로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이것을 국제정책인 관계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미국의 전략, 국제사회에서의 대중국 전략, 기축통화를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이 뭐가 나올까?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 하고, 북한 경제가 지금 대단히 이 식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위기 중에 위기고, 또 김정일의 건강도 그렇고, 이런 문제와 연결해서 한반도에 있어서 이런 그 금융 정책과 한반도 안보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며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것까지 두 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제가 지금 송 교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사용하지 않은 것 중에 환율 전쟁에 대한 얘기를 제가 G20이 끝난 이후에 정리했습니다. 보세요. 2008년 지금 밝혀진 숫자는 이때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걸 했는데 환율 우리는 수출 주도적 국가다 보니까 우리 원화죠. 원화에 대해서 원화를 지키기 위해서 누적 손실이 30조 원입니다. 환율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의 안보 중요하죠. 돈이 써야지 안보잖아요. 환율 전쟁 잘못해서 30조 원을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이 중에서 제가 10조만 줄였어도 그 10조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0조 원은 4대강 사업 몇 번 합니다. 환율 전쟁에 의해서 손실 보는 게 이렇게 순간적인 거죠. 작년에 G20 벌어지기 전에 환율 전쟁이 잠깐 있었어요. 환율 전쟁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그 전만 하더라도 환투기 세력들이 안전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 둘 중에 하나만 공격을 했어요. 그 전에는. 작년 2010년 G20 직전의 환율 전쟁의 특징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동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내정에서 해놓은 금값, 세계 곡식값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아시죠? 옥수수값. 현물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게 올랐으니까 자금력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부처가 특히 이제 금융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융안보에 대한 의식을 갖고 정권의 교체에 상관없이 청와대 내에 금융안보팀을 둬서 각 부서 간에 국정을 포함해가지고 해외 금융정보에 대한 현물 시세에 대한 그런 걸 안테나를 더 세우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전쟁에서 시장 세력하고 이기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손실은 줄이자는 얘기죠. 30조 원씩 하는 이거를 이 중에 1조만 줄여도 그게 딴 거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교육이나 국방에 쓸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앞으로의 정책 제가 지금 마지막에 스탠 교수가 제시한 정부 역할, 시장 역할, 그러면 정부가 과연 제 역할을 찾겠느냐, 그러면 경제공황이나 전쟁 같은 거대한 소용돌이 없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답은 둘동실 역사의 수를 받기를 통해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가지고 달러 국제 분쟁 시 달러가 벌써 유로를 사고 있는데 국제 분쟁 시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분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있죠. 미국 방산업체들 9.11 이후에 미국 국가 예산이
45년간 그전 냉전 시절에는 적이 없으니까 계속 유럽이 있고 미국이고 국방 예산이 줄다가 2001년 9.11 이후에 9.11 2년간 국방 예산이 40%가 늘어납니다. 그 말은 바로 방위산업체들이 일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테러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중견에 갖고 있던 크루즈 미사일이든 많은 신형 무기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시장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시장 이해관계랑. 우리는 그걸 그냥 단순히 이건 뭐 음모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세계 많은 역사들이 우리 월남전을 벌이기 위해서 폭킹망 사건 다 밝혀졌잖아요.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CIA가 작전을 한 거라고요. 그럼 뭐 한국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과거에는 과거에 그랬지 이제는 안 그런가? 그건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수들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계속 친미적인 입장에서 노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미.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중국 비중이 커지고 EU가 두 번째가 됐죠. 미국은 점점 경제 비중은 줄어들지만 경제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기대는 상황이라고. 우리 대통령 주변에 있는 팀도 핵 전문가들이야. 정말 내노라는 중국 전문가, 유럽 전문가는 더더욱 없고요. 없습니다. 중국인에도 가까운 게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다변화된, 제가 첫 번째 생각 얘기한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실용적 중립정책이다. 실용적. 너무 한쪽에 기울면 SCO랑 파토랑 딱 양극화됐을 때 우리가 파토에 있다는 그 색깔을 SCO에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근거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북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세계 쪽에서 한 얘기와 최근 상황과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골드만삭스인가요? 몇몇 국제은행에서 한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력으로 세계 3위, 4위까지도 간다고 얘기를 해요. 대단히 우리한테는 기분 좋은 전망입니다. 상에서.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을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통일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정치 지도력입니다. 정치 지도력에 좀 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정치 지도력, 이 두 개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 경제 3위, 4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문화가 그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일반 대중문화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것조차도 한국민한테 이렇게 고무적이잖아요. K-팝 해가지고 유럽에서 우리 그 7080 시대에서 팝송 즐겨 들었는데 레이프 가렛이 공연을 열광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한국 사람이 외국가 하면 그 서양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 그 참 고무적이고 세계가 바뀌고 있고,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강점, 크죠. 거기에 조금만 정치 지도력만 더해주면 더 잘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민이 갖고 있는 DNA적으로 강한 생존력 중에 하나가,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얘기할 겁니다. 임진왜란이 예고가 됐지만 준비를 안 했어요. 10만 양병선을 제기했지만 묵살냈죠. 당타사에 의해서. 결국엔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후회를 했지만, 정작 임진왜란이 벌어진 다음에 첫 번째 승리는 우리 조선 강군의 양이 아니라 박재훈, 의병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우리는 국민 지도력이 어떻든 간에 국민 스스로 알아서들 해요. 알아서들. 지도력이 안 되면 오합지졸이 아니라 알아서들 우리가 정렬을 한다는 얘기죠. 지도력을 그러면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냐면, 제가 세계 축에 이상적인 대통령 상에 있어가지고 바른 역사관을 얘기를 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